신년 특집 기획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김민석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TF50이 사실상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히 그렇죠. 잘못된 표현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ATT 사업은 T7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카이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정도. 예. 저는 해군 쪽 사업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충분히 우리 카이가 개조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F7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야무진 꿈일 수도 있겠네요. 기령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퇴역하면 새로운 4세대를 도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네. 그것이 F15EX나 F7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시장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요. 네, 100대 도입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도입 가능성 나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올 연말쯤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전혀- 아무도 모르죠, 사실. 예. 앞으로 이제 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우리 가장 큰 라이벌 어디가 될까요? 저는 역시 아무래도 중국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A15 경전투기, 그 다음에 고동훈련기가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이 될 것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특별기획 김민석 특파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는 특파원 특별대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KF21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파원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KF21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KF21이 작년 하반기부터 초도 물량 얘기 때문에 굉장히 핫했어요. KF21 초도 물량이 40대가 확정된 건지, 왜냐하면 이게 언론사마다 얘기가 달라서 이게 40대가 확정된 게 맞나요? 제가 확실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네. 올해 결정됩니다. 2024년에요. 네. 확실한 것들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2,400 얼마가. 네. 예. 그거는 방사청이 40대 초도 생산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네네. 그 금액이 그대로 통과됐으니 40대가 된다 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해석이 네. 된 거고요. 네. 아니다 20대다 이렇게 한 거는 그 카이다가 말한 20대만 생산해야 된다, 초도 네. 생산 계약 수정해야 된다, 네. 이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사실 저도 그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기밀이라서 네. 그 보고서가 어떻게 되느냐, 폐기가 안 됐다. 폐기가 안 됐죠. 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들을지 말지를 올해 초에 결정을 한다. 그렇다면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정해진 게 없는 거거든요. 다만 네. 그래도 40대 쪽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40대 쪽에 무게추가 좀 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업계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예산이 40대를 생산하는 기준으로 갖고 통과가 됐으니까. 네. 예. 카이다에 대해서는 이제 국방부 장관님이 카이다 연구원 같은데 독립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네. 예, 다수 의견과 맞지 않더라도 그 네. 연구원에 대해 양심이 있고 그 나름 소신을 밝힌 거니까 그것 가지고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다만 그 연구 결과가 법이냐 네. 규정이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멀티롤 부족 때문이다. 공대지 능력의 부족 때문에 물량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멀티롤 능력 부족이 이 물량 축소의 배경인가요?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네. 저한테 말하면 이 기밀 유출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절대 말씀 안 해주세요. 네.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네. 자료들, 공개 자료들이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이번에 심의를 하고 했을 때 방위사업청장과 국회의원들 질의응답을 했을 때 네. 무슨 말을 했는가? 네. 멀티롤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개발 성숙도가 부족하다. 네. 개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께서 공대지 능력 이런 게 뭐 상관이 있냐? 아니다. 블록1은 공대공 임무만 하는 것이고 정확히 알고 지금 있는 거네요. 블록1은 이제 정확히 알고 있죠. 공대공 임무에 대한 건데 사실은 공대공 임무도 카이다의 보고서에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내놨다. 뭐 이런 내용이 국회 의사록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팩트로 저희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대공 능력의 부족이라는 건 이것도 추측해봐야 되나요? 요거 역시 기밀이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개발 추진 중이고 열심히 개발을 중인 보람의 사업에 좀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개발 성숙도가 부족한 거는 이제 개발을 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개발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20대를 생산하는 게 40대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적다. 요거까지는 아마 공개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 카이다의 주장이. 지금까지 KF-21의 이 개발 과정을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가서 초도 시제기가 6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이 과정이 거의 일정 지연이 없이 왔단 말이죠. 사실 전 이런 예를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일정 지연이 있었죠. 왜 있었냐? KF-X 사업이 가장 처음 언급된 것은 2002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요. 네네. 그때 2002년 말에 처음으로 KF-X라는 게 이제 ADD의 연구자 밑에서 이제 논문이 나오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거 KF-X를 가야 된다. 감로우리박이 있었다가 노무현 정부 그다음 이명박 정부를 넘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네네. 탐색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탐색 개발 결과물을 다 보여줘도 그래도 못 믿겠다 하면서 연기된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이 일정 지연 없고 정확하게 준수와 일정과 비용을 준수하는 KF-21이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보다 먼저 더 빨리 개발했다면 뭐 이 KF-21을 사실 FA-50 대신 폴란드에 팔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시점에서 KF-21을 먼저 시작했다면 시행착오가 지금보다 컸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트라이얼이 더 네. 많았을 수도 네. 있겠죠. 공대공 능력도 좀 그렇게 되는데 전 두 가지로 추측해 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공대공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건 이제 유럽제하고 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아직 국산 공대공 무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닐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티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무기 제작사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보람에 달 무기를 우리가 팔아야 돼 라는 점에서 그 매니아 분들이나 이번 시청자분들 인식과 달리 협조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네네. 정부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가령 이제 암란과 지금 사이드와인더가 지금 보람에 달리지 못하고 있는 네. 이유가 그 KF-21이 개발이 완료돼야지 미국 정부에서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기술 수출 승인을 내줄 수 있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의 유럽제를 먼저 달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인티그레이션은 확률이 좀 낮다. 다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뭐 무기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레이더, IRST 같은 이 적을 보고 탐지하고 누구를 공격할지 결정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겠고 요게 또 우리가 KF-22 테스트 베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잉 맞습니다. 737에다가 A사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비행심을 하는데 이 보잉 737로 뭐 초음속 비행을 하거나 네. 급기동을 하거나 이렇게 그건 테스트를 아니잖아요.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초음속 기동을 하거나 급기동을 할 때도 A사 레이더라든가 IRST 이런 장비들이 제 성능을 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전인 미답의 경지가 아닌가. 우리가 아직 도달해보지 못한 요거 처음 가는 길이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을 수 있다 네.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 리스크, 기술적인 성숙도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반토막, 그 다음엔 또 새 토막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카이다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목적이 20대만 생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업을 접는 게 손해를 덜 보는 그렇죠. 것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요거거든요. 예, 이거 아예 이거 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차세대의 주력 전투기라는 건 이 트라이얼 에라도 충분히 우리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줘야 되고, 두 번째 모든 국가의 역량을 총 집결해야 되고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일단은 이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게끔 굉장히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저도 40대 생산론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40대 생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F-35나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개발할 때 초도 생산, 그러니까 블록1 초도 생산할 때 보통 생산량을 10%만 한다. 우리 KF-21이 120대 생산하면 초도 생산 12대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만 맞는 게 40대를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공군의 노후된 F5나 F4 대체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말대로 만약에 12대만 블록1을 만들 생각이었다면 체계 개발 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앞으로 당기고 그렇죠. 앞에 허송세월한 세월을 앞으로 당긴 다음에 대신에 생산을 더 빨리 했으면 그 말이 맞죠. 그렇죠. 근데 이 생산 지원에 대한 이야기나 책임에 대한 거 없이 40대는 한 번에 생산해 이상해 이렇게 하는 것은 팩트가 모든 것이 팩트가 아니라 이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것을 너무 외면한 주장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공대공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멀티롤로 넘어가는 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그럼요. 유로파이터나 타이푼 그다음에 그리펜 모두가 네.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이제 40대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론에 의해서 물량이 왔다 갔다 했다고는 볼 수는 없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존경심과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데 네.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해본 결과 KF22 보람의 사업이 좀 잘 되길 바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의 열망이 사실 국회의원이나 국방위원들, 방위사업청분들한테 충분하게 잘 전달이 됐고 아, 그래요? 초기에 제시한 예산대로 같으면 내년도 KF21 예산이 진짜 빵원이 될 수 있었어요. 네네네.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 빵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샤를 밀리터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기자분들, 그 다음에 매니아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 덕분에 영원에서 2,300억 원 늘어난 사업이 지금 올해 우리 정부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없을걸요? 아, 그렇겠죠. 예. 여론과 이런 방향이 옳은 좋은 일로 바뀌게 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국책 사업이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게 틀리면 어떡할 거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제기한 문제가 맞는지 살펴보면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야, 너네는 여론일 뿐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거는 좀 전술적인 결정은 카이다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엑셀과 매트릭스를 사용해가지고 돈이 얼마 들지 분석을 비용 분석을 계산기 하는 건데 두드리면 그게 맞죠, 사실. 전략적으로 그게 옳은 선택인가?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국방력을 위해서 최적의 선택이 뭘까? 이거는 계산기로 두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네. 우리가 현실상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는 네. 입장에서 네. 카이다 보고 연구의 전체 분량을 공개를 해라. 어떻게 네. 문제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라. 네. 이렇게 공개 자료가 있으면 네. 카이다나 카이아 연계되지 않은 분들이 연구 자료 보고 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보거나 이런 기회도 있을 건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그래서 전 KF21이 올해 예산이 2천억 원으로 늘어난 게 된 게 잘 된 결정이라 생각하고 옳은 방향이라 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솔직히 국뽕 빼고 해외 항공 선진국들은 우리 KF21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아님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국뽕을 해주신데 이제 쫙 빼고요. KF21에 대한 보도나 내용을 할수록 네. 주모를 부르게 되는 게 상황이 소변이라서 국뽕을 뺄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KF21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걸 많이 전달하고 번역하고 해외에 알려주면서 네. 한국의 이미지라든가 항공기 제작국으로서 한국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이 외국 사람들이 경탄을 하고 놀라게 돼요. 아, 예. 이 주모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사발 주셔, 이렇게. 네. 이 KFX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소식들을 그 에비에이션 위크의 기구를 하게 돼서 지금 10년이 넘게 취재를 했는데 네. 처음 KFX에 이런 걸 만들고 있다. C103이 있고 쌍발 전투기가 있고 세미스텔스를 한다 하니까 코웃음을 쳤어요. 본사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이상하다. 뭐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네네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 일정과 비용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6대의 시제기가 나오고 이번 에어쇼에서 비행을 한 거 보고 미국 본사, 그 다음에 저희 선임이자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된 거를 본 적이 없다. 물론 이렇게 된 거에 이제 한국인이 우수했다, 뭐 이런 국뽕보다는 솔직히 말씀하면 계획을 세웠을 때 냉정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KFX의 능력과 이런 걸 정해놨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실패할 수가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ADD든 방위사업청이든 카이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게 지금 KFX예요. 실패를 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심정으로 아주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거 만든 프로젝트 수행 능력 자체가 한국의 위상이 세계 항공 선진국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외국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정말로 KF22 이 일정에 나눴구나. 터키 애들이랑 솔직히 큰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터키 애들 칸은 네. 결국에 작년 말에 날린다 했는데 못 날리고 언제 날릴지 활주로만 이렇게 가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놀라운가 봐요. 계획에 세워서 이렇게 일정의 주소에 우리를 맞춰준다는 거. 저 에비에이션 위크에서 매년 상을 만들어요. 에비에이션 위크 어워드라고. 네네. 거기에 디펜스 분야에서 KF21이 단독 수상을 했습니다. 예. 단독 수상했어요. 예. 아시아제 비행기로서는 처음 받는 상이었어요. 디펜스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좀 젖어도 되겠네. 저는 이 해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모를 찾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F21에 좀 난제도 좀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지금 몇 년째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문제예요. 제가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업체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업체 관계자들의 일관된 의견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놔선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특파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어느 순간 을이 아니라 갑이 되는데 그렇죠. 저도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는 거 보면 답답하긴 해요. 네. 다만 돈을 안 준 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MOU 계약을 처음에 공동개발 계약을 할 때 니네들이 돈을 안 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도네시아 연구진들이 한국에 다시 들어왔지만 미납금만큼 그래서 주는 기술을 줄여서 주고 있어요. 네. 돈을 안 주고 뻗댈 수 있는 이유가 인도네시아도 사실 이걸 아는 거예요. 50대를 구매한다 했는데 우리나라한테 가장 좋은 옵션은 인도네시아가 돈을 제대로 다 개발비를 그렇죠. 내고 50대를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좋은 것은 뭐냐?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떼먹더라도 KF21 50대를 인도네시아가 산다면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는 그래 밀린 거 다 줄게. 근데 50대 너네들 안 사. 아니면 10대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전체 금액으로 생각하면 워스트 케이스. 예, 그렇죠. 다만 인도네시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개발을 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이런 영국 같은 나라들은 현물로 무기거래를 한 제도들이 발달이 되었죠. 근데 우리한테도 현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단칼에 거절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네, 현물로 받을 수 예,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도네시아가 돈도 내고 50대를 사는 것이다. 그 다음 차선책은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좀 떼먹는 걸 인정하더라도 50대를 사겠다고 한 거를 약속을 지키고 50대 값을 제대로 낼 수 있으면 그나마 베스트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인도네시아도 그 현장에서 이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대선 끝나야지 어떻게 좀 이렇게. 아유, 그렇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미래 전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인도네시아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항공우주 산업을 일으키겠다면 개발비를 다 내고 50대비를 다 내겠죠. 저는 인도네시아도 국민들도 믿습니다. 근데 라팔 그다음에 미라지 2000 그다음에 F-15EX. 이거 MOU랑 다 체결했거든요. 업체 관계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본 계약까지 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같거든요 지금. 미라지 2000 중고로 도입한다는 건 인도네시아 국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굉장히 안 좋았었죠. 예. 그래서 아니야 막 나중에. 예.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가장 싸고 효율적인 옵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래의 발전을 먹거리를 찾는다면 우리한테 처음에 제안하고 계약한 대로 개발비를 제대로 내고 그다음 50대를 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도 알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자 대로행이라고 정도를 가야죠. 사실 정도를 가야죠. 근데 이게 물론 이해를 해요. 인도네시아 이해를 하는데 인터넷에서 항공모함을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인도네시아에 보낸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심정은 이해가 가요. 네. 그것도 한참 우리 KF-21 막 국공차 오를 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KF-21N 해가지고 함재 기형 만든다. 우리 이게 언제냐면 2021년 마덱스에서 그때 항공모함 이제 요거 모형 나오면서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 KF-21N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한국 해군의 핵심 목표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사일 방어 이런 기능과 그 다음에 네이비 시 고스트라고 하는 무인 함대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우리도 있습니다. 유령 함대 쪽으로 나가는 건데. 네.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어떻게 예산 설정하는 연구가 제가 알기로는 큰 진전과 이것은 푸시는 받지 못하는 걸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KF-21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우리 공군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도 그렇잖아요.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잠재적인 수출 가능성 있는 나라 어디로 보십니까? 저는 5개 국가 정도를 뽑는데 꽤 많네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와 MOU 계약을 맺고 여전히 우리 속을 썩이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미우나 고우나. FA50 이제 40대 이상을 산 폴란드. 제가 요즘에 우유도 폴란드 사는 우유. 그 외근을 저도 맛있다고. 저 그것만 마셔요. 저는 폴란드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한 이집트. T50을 대량 구매할 가능성 이집트. 그리고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쪽 국가들도 폴란드 위에 이제 라트비아라든가 몇 개 국가들이 가능성은 있으나 요게 라팔의 이 영업망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예전에만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라파라 8년이 굉장히 조롱했잖아요. 굉장히 조롱했잖아요. 이제는요.
나팔 무섭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예, 제가 나팔을 무섭다고 생각하게 된 게 크로아티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데요. 네.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이제 내전을 겪고 네, 네. 그다음에 나름 내실을 다져간 나라라서 전투기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저는 사실 FA50이나 이런 경전투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팔을 사더라고요. 와, 이 EU 국가끼리는 EU 무기를 사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불문율이죠, 굉장히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폴란드가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폴란드 외에 동유럽 국가전에서는 아직 세이질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KF21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기획 더 많이 만들 테니까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신년 기획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